테슬라의 모델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자 쪽 기술이라든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은 확실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계적인 성질로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현대차 그룹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탑3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탑3라는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중요한 건 전기차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탑3가 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자동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제목부터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탑3. 탑3. 부담스럽네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탑3라는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뭐 탑3라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탑5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탑5요? 탑5는 지금 내연기관차에서도 탑5 아닌가요? 탑6입니다. 탑6. 아니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그럼 어쨌든 두 개를 제친 네. 거네요. 테슬라를 감안하면은 두 개 제친 데가 어딘 거죠? 지금 현재 내연기관 쪽에서의 순위를 갖다가 보면은 일단 토요타, 폭스바겐, GM,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푸조랑 피아트, 합병. 마지막 두 개를 현대차로. 제친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쵸. 스텔란티스 정도는 제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닛산, 얼라이언스는 닛산도 제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르노 닛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라도 현대차가 그렇게 막 탑3라인에 들리고 이게 이건 쉽지 탑3, 않다. 탑5가 되게 이게 뭔가 이게 중요하죠. 타이틀만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사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수준에서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네. 부담스럽네요. 팀장님께서 처음부터 탑3는 어렵고 탑5다 이렇게 얘기를 탑3가 어렵다라기보다는 탑5 안에는 들 것은 같다. 근데 봤는데 탑3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탑3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테슬라,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맞아요. 근데 현재로서 보면 맞는데 전기차 비즈니스에서의 탑3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기차가 아니에요. 전기차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접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접목을 해야지 전기차를 단순하게 제조업 판매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 회사를 제조업으로 보는 관점인 거고 테슬라가 만약에 제조업으로 비춰졌다라면은 과연 그 밸류에이션을 받았을까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업 이런 쪽으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다가 접목해서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쪽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GM이에요. G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자회사의 GM 크루즈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가지고 있고 GM 크루즈라는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꽤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M 쪽도 저는 상당한 도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을 좀 들여다볼게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5%를 돌파할 전망인데요. 그럼 이전까지는 테슬라가 독주였다면 이제 올해 5% 돌파를 기점으로는 어떻게 좀 경쟁이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어디선가든 경쟁자는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젠 전기차가 니치 마켓도 아니고 마이너 마켓도 아니고 이제 주류 마켓으로 이제 올라온 걸 갖다가 확인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준비를 하던 게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작년도에 이제 ID3 ID4라고 하는 모델을 내놨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아이오닉 5, EV6 이런 모델들을 내놓고 GM도 조만간 전기차 전용 모델들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 전기차를 완성도 높은 전기차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 경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환경이죠. 사실 현대차의 이제 야심찬 전기차죠. 아이오닉 5를 사실 위력을 확인할 길이 지금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스펙만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스펙 자체로는 좀 주행거리가 좀 아쉽기는 해요. 400km 초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EGMP가 플랫폼이 공개가 되었을 때 500km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 모델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낮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400km 초반은 조금 아쉬운 숫자이긴 해요. 근데 그거 빼놓고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내부 공간도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치들도 조금 많아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충전 시간 이런 것도 상당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V2L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을 외부 이런 데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적용됐고 이런 거를 감안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상품성은 확실히 개선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사용을 하는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5보다 기아차의 EV6가 주행거리가 좀 더 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네, 하나는 아직 안 나오긴 이제 했지만. 그거는 차량의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회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차 내부의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 뭐 무게라든가 아니면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해서 뭐 안전 마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도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는 동일한 플랫폼을 쓴다고 하더라도 주행거리에 일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IT 업체들도 전동차 업체들의 경쟁 상대가 될 텐데요. 현대차가 과연 이런 IT 업체들과의 경쟁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완성차 업체들이 가진 장점이 있고 테크 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 전자장치에 대한 이해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되게 많이 상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성향을 상당히 빨리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술에 대한 이해력도 되게 뛰어나고요. 돈이 많은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뭐 생산 시설을 갖다가 엄청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테크 기업들의 자동차 시장 진입은 조금 위협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완성차 업체들은 힘이 없느냐? 완성차 업체들도 가진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축적해 놓은 기계 기술적인 노하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수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서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거 이런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모든 지역에서 다 해봤다라는 거죠. 그 생산망을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고 판매망도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는 기계에 대한 이해가 적을 텐데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지만은 테슬라의 모델을 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초기에는 상당히 내장재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꽤 있었죠. 전자 쪽 기술이라든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은 확실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계적인 성질로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현대차 그룹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차의 최근에 이제 그 투자 계획 발표를 보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0조를 쏟아붓는데 이 중에 미래 산업 확보에만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커넥티비티, 또 UAM, 로보틱스, 뭐 AI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거 되면 4차 산업 시대가 그냥 열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한 적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은 그 과거에는 이런 기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고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서는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게 우리의 투자의 주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는 한 적은 없고 그 한 1, 2년 정도 사이에서 이제 이런 쪽을 갖다가 대규모로 이제 투자안을 발표했던 거고 현대차 자체도 23.5조를 투자할 거고 기아도 또 동일하게 10조를 투자를 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2025년도까지 그냥 러프하게 보더라도 한 40조 가까이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뭐 한 7, 8조 가까이는 현대차 그룹에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향후에 본다면은 현대차 그룹을 이제 단순 자동차 회사로 보기보다는 그냥 모빌리티 기업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아요.
배터리로 좀 넘어가 볼게요.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를 선택을 했는데 현대차는 내재화 선택을 안 하겠죠. 이게 나중에는 배터리 단가를 낮추는, 그래서 전기차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를 한 게 정말 가격만을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재화도 아니고요.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랑 조인트를 하겠다라는 거고,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공장 위치가 거의 대부분 유럽이에요.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세계 1, 2, 3에서 뭐 4위, 5위까지가 거의 대부분 동아시아 그룹이에요.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는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목적이죠. 유럽 내 배터리 생산 기반을 상당히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가격을 갖다가 인하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목표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상대적인 강점이 그거예요. 현대차 그룹의 기반은 한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터리 강자인 세계 회사가 헤드쿼터가 있는 지역이에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현대차의 자율주행을 포함한 이 전기차의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전용 모델로 나왔다라고 하는 모델들이 테슬라 정도,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그다음에 GM 정도, 이런 정도 그룹만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완성도 있는 전기차 모델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좀 있어요. 다만 현대차 그룹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되게 대응은 빨랐어요. 분명히 대응이 빨랐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 성장하는 걸 보고서 코나라든가 니로, 아이오닉 이런 약간 파생 모델이긴 하지만은 모델들을 되게 빨리 내놨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되게 빨리 준비를 했었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라든가 아니면은 재작년이었죠.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앱티브라고 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와 50대 50으로 모셔널이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개발 업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업체가 2024년도에 미국에서 자율주행 4단계 정도 수준의 로봇 택시를 갖다가 상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의 시계도 보면은 모셔널과 별개적으로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2023년, 24년 정도가 되면은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 대비 그렇게 늦은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쪽에서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주 선발 업체보다는 조금 늦은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실적 모멘텀이 꺾였던 게 중국에서의 이제 점유율을 잃으면서인데요. 전기차 시장을 딱 들여다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업체들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현대차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까? 중국은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못한 거를 전기차 쪽에서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 전기차 쪽에서 이제 잘하는 스타트업들도 분명히 많아졌잖아요. 뭐 BYD뿐만 아니라 니오, 샤오펑, 리오터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업체들도 화웨이 쪽에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수많은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전기차 아마 경쟁 구도가 계속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전기차 쪽을 잘할 거냐라고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현대차 목표가를 30만 5천 원, 기아차를 11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신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일단 네, 앞으로 맞습니다. 12개월까지의 실적 기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리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 기대하는 반대, 이 현대차 주가의 리밸류에이션은 언제
얼마나 일어날까요? 현대차그룹의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첫 번째가 자율주행 전기차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재평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준도 높은 자율주행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게 서비스로 연결되기까지는 과정에서의 2차 재평가거든요. 근데 그 2차 재평가가 훨씬 더 강력하고 세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을 2023년, 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서비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GMP의 서비스가 접목되는 시점을 맞습니다. 2023년에서 23년, 2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자체로만으로는 재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가 돼야 되는 과정이고, 그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기에 전제 조건 자체는 전기차가 많이 깔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eGMP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모델들이 다수 나와서 시장에 많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재평가는 아마 2022년, 23년도까지 진행이 될 거고,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 그러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로직도 있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기가 들어가야 돼요. 통합 제어기가 들어가고 그 통합 제어기도 단순하게 한 번 이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서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뭐 가장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통합 제어를 OTA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계속 성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 그룹도 그런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와야지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서의 뭔가 그 포지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현대차 그룹의 로드맵상 그 통합 제어기의 적용과 제어기 OTA 서비스에 대한 이식이 2023년, 24년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투자한 자율주행 개발 업체인 모셔널이라는 업체가 2024년도에 레벨 4 수준에서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모든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코어한 그런 이벤트들은 2023년도, 24년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면 되면은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운전을 안 하시면은 뭔가 하시겠잖아요. 인터넷을 하시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영화 보겠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 소비를 하겠죠. 그럼 데이터 소비와 관련된 채널링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과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걸 직접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원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수익원은 질적으로 좋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하게 봤을 때 제조 판매 기업에서 제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던 업체가 IT 기업이 이젠 되겠네요. IT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겠죠. 물론 전면적으로 이게 뭐 갑자기 제조업을 IT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전체 매출액에서 이익에서. 그럼 그거에 연동해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할 때 제조업을 갖다가 10배를 주고 있고 IT 기업을 15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서비스 기업은 20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은 완성차 업체들은 10배를 받던 업체에서 11배, 12배, 13배, 14배 이런 식으로 받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대차는 이례적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를 양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네. 보면은 사실 뭐 소금 장수와 우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은 힘을 분산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분산시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차가 전기차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수소 연료 전지를 쓰는 전기차죠. 네, 수소 연료 전지를 쓰는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는 우리가 아는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고 외부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차량 안으로 갖고 와서 전기를 써서 모터를 돌리는 전기차인 거고요. 수소연료 전기차는 수소연료 전지라는 그 스택이라는 걸 갖다가 차량 내부에 심어서 수소와 산소를 융합시켜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게 수소연료 전지차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택이라는 기술과 이 몇 가지의 그런 수소차 특유의 그런 부품을 갖다가 차지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바퀴를 굴리고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기술이 수소차에도 쓰이는 거고요. 물론 스택이라는 걸 좀 다르게 쓰이겠지만은 근데 현대차 그룹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스택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겠죠. 수소연료 전지를. 그렇기 때문에 수소연료 전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AC2라고 하는 연료 전지 관련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그걸 갖다가 산업용으로도 쓰이려고 하고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팔려고 하고 있고 활용도를 되게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되게 작아요. 글로벌하게 2만 대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은 안 나는 이런 비즈니스이긴 하지만은 수소차 시장도 점진적으로 커질 거고 단순 수소차 시장뿐만 아니라 수소와 관련된 수소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은 거기서의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보완적인 관계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복권 한 장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당첨이 될 것 같은. 네. 오늘 경제 한 끼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대에서 탑3가 될까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나와주신 송선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퇴근길에도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